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문화재단에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던 나라, 그 나라의 노인 문화를 두고 프랑스 전문가들이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평생을 유럽 복지의 우월함을 외쳐오던 그들이 갑작스레 한국을 향해 자세를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고작 도서관 하나, 문화센터 하나 둘러보고 그렇게 무너질 리 없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클라라 몽탈랑입니다. 프랑스 국립문화재단에서 20년째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여러 유럽 일간지에 문화 칼럼도 기고하며 주로 노인 문화와 복지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프랑스의 노인 복지 시스템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은퇴 후 여유롭게 쉬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죠. 유럽의 노인들은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문화재단 회의실에는 각국의 노인 문화 활동에 관한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디렉터 필립이 아시아 지역 노인 문화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한국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아시아의 빠른 고령화 현상 속에서 그들의 노인 문화 활동을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첨단 기술,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들, 그러나 노인 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곧장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노인 천국이 아닐 텐데요. 젊은 세대와 기술 중심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는 유럽에 한참 못 미칠 거예요.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도 공감을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할 문화 정책을 개발하는 우리 팀에게 한국은 그저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노인들이 소외된 나라로만 인식됐죠. 그러나 필립은 이런 의견에 반문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노인 문화 활동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위해 한국의 노인 복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죠. 통계 수치는 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 등 수치상으로는 참담한 상황이었죠. 자료를 검토하며 저는 동료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와는 다른 세계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인들의 문화활동이 얼마나 활발할까요? 출발 전날 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며 프랑스 노인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공원에서 페탄크를 즐기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들, 이것이 품위 있는 노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노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겠지. 제 노트북에는 방문할 곳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몇몇 문화센터들. 짐작컨대 한국의 노인 문화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했죠. 아마도 이번 출장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저는 제 예상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노인 세대를 소외시켰으며 문화적 활동보다는 기본적인 복지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강남구에 위치한 도서관이었죠. 한국의 노인 문화 활동 조사를 위해 가장 발달된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상상 그대로였어요. 빽빽한 고층 아파트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빨리빨리 문화로군. 택시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만 끄덕였죠. 도서관에 도착하자 이미 오전 10시였습니다. 프랑스라면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지만 도서관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물어보았죠. 그러자 안내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3층 세미나실에서 실버 클래식 음악 감상회가 진행 중입니다. 직접 가보시겠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흔한 노인 프로그램을 상상했습니다. 복지사가 진행하는 간단한 음악 감상회. 아마도 몇몇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겠죠. 세미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마자 제 예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에는 30여 명의 노인들이 음악을 그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는 그의 내면적 고뇌가 극대화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번은 마지막 악장의 구조가 혁신적이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스크린에는 악보가 투영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14번의 정서적 복잡성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스케르초 부분을 들어보시면 백발의 할머니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음원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회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수준의 음악 세미나였죠. 게다가 진행자는 복지사가 아니라 참가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실버 클래식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장소만 제공하죠. 자율적으로요? 이 연세에 이런 전문적인 토론을? 네, 벌써 5년째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은 음대 교수 출신이시고 다른 회원분들도 대부분 음악에 조예가 깊으세요.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번엔 고전문학 강독회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역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라틴어 원전을 읽으며 키케로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는 노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사입니다. 그는 노년을 지혜의 시기, 내면의 성장 시기로 보았죠. 그 할머니의 해설은 소르본 대학의 고전학 교수 수준이었죠. 참가자들도 질문과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했죠. 제가 프랑스에서 본 어떤 노인 프로그램보다도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제 노트북을 꺼내 급하게 기록을 시작했지만 펜이 떨려 제대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이게 복지관이 아니라고? 자율적으로? 이 연세에? 놀라움에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실버 창업센터를 방문했어요. 처음 이곳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노인들이 창업을 한다니, 그것도 한국의 스타트업 중심지인 성수동에서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죠. 택시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리자 금세 알아보셨습니다. 아, 그 유명한 실버 스타트업 허브 말씀이시군요.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노인복지센터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모던한 유리 건물에 젊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 아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노인들도 보였지만 그들의 모습이 프랑스의 노인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손에 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클라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센터 매니저예요. 오늘 투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2020년에 설립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65세 이상 창업자 100여 팀이 입주해 있답니다. 100개의 노인 스타트업이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다양해요. 건강관리부터 온라인 교육, 실버 여행, 노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직접 만나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3층에 있는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여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며 일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회의를 하고 있었죠.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김종윤 대표님의 브레인케어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흰 머리에 안경을 쓴 노신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나이는 적어도 75세는 되어 보였습니다. 김종윤 대표님, 프랑스에서 오신 클라라 몽탈랑 연구원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 작은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의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AI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측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지 테스트와 일상 활동 패턴 분석을 통해 초기 치매 징후를 발견할 수 있죠. 그가 태블릿을 건네며 앱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고 데이터 분석 결과는 명확했어요. 제가 사용해본 많은 건강 앱보다도 뛰어났죠. 이 모든 걸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네, 물론 젊은 개발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기본 알고리즘과 UI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전자공학 교수였지만 코딩은 은퇴 후에 배웠죠. 은퇴 후에 코딩을요? 믿기지 않는 말을 들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김 대표는 웃으며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71세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78세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배우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한국 노인이 앱을 개발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다음으로 만난 창업자는 7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인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했는데 사용자가 이미 5만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팀은 노인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고 했죠.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박소영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 대신 이렇게 바쁘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은퇴 생활 아닐까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예요. 노인들도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센터를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품위 있는 노후의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 강서구 평생학습센터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정표에는 실버 코딩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난 이틀간의 경험으로 한국 노인들의 활동적인 모습은 이해했지만 코딩이라니 그것도 집단으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영어회화, 요리, 도예 등의 일반적인 강좌와 함께 실버 디지털 시리즈라는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방문하려는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코딩 기초 강좌였어요. 저는 프런트에서 안내를 받고 해당 교실로 향했습니다. 수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조용히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여 명의 노인들이 각자 노트북 앞에 앉아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파이썬 코드가 띄워져 있었고 강사는 차분히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재사용성이 좋아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죠. 다들 자신의 노트북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는 되어 보였어요. 모두들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타이핑 속도도 상당히 빨랐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머니의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강사가 다가가 코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완벽합니다. 오히려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셨네요. 선생님, 이 함수를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만들려는 건강 체크 앱에 넣고 싶은데. 이어 다른 할아버지도 질문을 했고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인 그들에게서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끊이지 않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초보자 수준을 넘어선 것들이었어요. 강사는 차분히 각 질문에 답했고 때로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는 대학 강의실처럼 진지했고 집중력은 오히려 젊은 학생들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라운 수업이네요. 이분들이 코딩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요? 다양해요. 취미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실제 앱을 개발하려는 분도 있죠. 손자, 손녀와 대화하기 위해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조작법 정도를 가르치는 수준인데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초는 이미 다 넘어섰어요. 현재 중급 과정을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머신러닝 기초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머신러닝까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 계속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작 중인 코드를 보여주겠다며 강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꽤 복잡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식물 성장을 모니터링하는 앱이었죠. 이건 제가 키우는 화초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식물 사진을 찍으면 건강 상태를 분석해 줍니다. 제 입이 다시 한번 떡 벌어졌죠. 이건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창작의 장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수강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78세의 박영수 씨는 은퇴 전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재미를 느꼈죠. 지금은 제가 가르치던 학교의 동창회 웹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어 75세의 김영자 씨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젠 손녀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처음엔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웃었는데 지금은 같이 앱도 만들고 있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활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드닝, 독서, 가볍게 산책하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의 노인들은 그런 경계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일정에는 김재용 씨 인터뷰라고 적혀 있었죠. 노인 유튜버라는 설명과 함께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으로 한국 노인들의 활동적인 모습은 이해했지만 유튜버라니 그것도 30만 구독자를 가졌다니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재용 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태블릿으로 그의 채널을 찾아봤어요. 실버 기타리스트라는 채널에는 정말로 30만 구독자가 있었고 영상마다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서울 서쪽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재용 씨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기타가 여러 대 걸려 있었고 작은 녹음 설비도 갖춰져 있었죠. 그는 74세임에도 정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클라라 씨, 멀리서 오셨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인이 제 채널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네요. 유튜브 채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은퇴 전에는 건설회사 엔지니어였어요. 평생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느라 시간이 없었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제 꿈을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군요. 네, 69세에 처음 기타를 잡았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악기냐며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2년 정도 배운 후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취미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자신의 채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들은 단순한 기타 연주가 아니었어요. 현대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한 커버 영상, 초보자를 위한 기타 강좌, 그리고 음악 산업에 대한 해박한 분석까지 다양했죠. 댓글을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독자들이 있어요. 댓글들을 훑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의 연주가 제 영감의 원천입니다. 74세에 이런 실력이라니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영상 제작도 모두 직접 하시나요? 물론이죠.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음향 믹싱까지 모두 제가 합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배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해요. 김재용 씨는 기타를 들어 잠시 연주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기타로 편곡한 버전이었는데 그 섬세함과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감탄을 하며 듣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지 궁금해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쉬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나인 걸 더 알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제 마음에 무언가가 울림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가정 모두 중요했지만 그건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죠. 이제 남은 시간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탐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그 과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품위 있는 노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쉼과 여유만이 노년의 미덕이 아니라 열정적인 탐구와 도전도 노년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른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처럼 활동적인 분들이 많나요? 다양해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DNA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재용 씨는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직접 연주한 음악이 담긴 CD였어요. 클라라 씨, 프랑스로 돌아가시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노년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완전히 우리의 선택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쓴 칼럼들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노인은 고요해야 한다. 여유로운 은퇴가 최상의 노후 같은 주장들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들리는 듯 보였어요. 김재용 씨의 말처럼 노년의 의미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죠. 오늘은 한 대학에서 개최되는 세대 간 문화공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이 행사를 소개받았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젊은 학생들과 몇몇 노인 대표들이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일 거라 생각했어요. 행사가 열리는 대학 강당에 도착하자 예상과 다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분위기는 활기찼어요. 특이한 점은 좌석 배치였죠.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를 안내하던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세대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론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제 옆자리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 그 드라마 저도 봤어요. 정말 재밌었죠? 그럼 결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요즘 작가들은 정말 대단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최근 인기를 끈 K-드라마였습니다. 10대 소녀와 80대 할머니가 같은 드라마를 보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라 참 신기하게 보였어요. 토론회가 시작되었고 그날의 주제는 현대 문화 속의 세대 공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고등학생과 70대 남성이 함께 나와 K-팝에 나타난 한국 전통음악의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심도 있었어요. 전통 국악의 장단이 현대 K-팝의 리듬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곡의 후렴구는 전통 판소리의 구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과 80대 할머니가 나와 K-드라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고전 문학의 정통한 전직 국어 교사였고 대학원생은 현대 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세대 차이를 넘어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이 드라마의 서사 구조는 전통적인 판타지 소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페미니즘 시각을 녹여냈습니다. 맞아요. 구한말 소설 구운몽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이 훨씬 강조되었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청중들도 활발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인들의 질문이 결코 구식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요즘 웹소설의 흐름이 기존 문학과 어떻게 다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넷플릭스 시리즈가 한국 전통 설화를 재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배우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행사 주최자인 김민서 교수를 만났고 저는 궁금함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여시나요? 네, 매달 다른 주제로 개최합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점차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노인 참가자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참여하시죠.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저희 나라에서는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거든요. 노인들은 주로 노인들끼리 어울리고 젊은이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세대가 같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토론회 후반부에는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어요. 제가 참여한 그룹에는 중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웹툰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 노인이 특히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76세에 웹툰을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보는 것을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릴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웹툰을 통해 젊은 세대의 고민과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 세대가 겪은 것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덜 중요하거나 덜 진지한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이런 모습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형태였죠. 프랑스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와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가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 머물며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난 며칠간의 기록과 사진,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잊고 있던 제 예비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았죠.
한국은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노인 세대를 소외시켰으며 문화적 활동보다는 기본적인 복지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본 한국의 노인들은 소외되기는커녕 사회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하고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에 계신 저의 부모님도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프랑스식 은퇴 생활을 하고 계셨죠.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카페에서 크루아상과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 와인을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품위 있는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칼럼에서 저는 여러 번 노인은 고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은퇴 후의 삶은 열정적인 추구가 아니라 평화로운 향유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썼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생각은 일종의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젊은이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노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4세의 김재용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30만 구독자와 소통했고 78세의 김종윤 대표는 AI 앱을 개발했으며 80대의 할머니는 대학생과 나란히 K-드라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핑계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열정적으로 더 의미 있게 채우려 했습니다. 노인도 하나의 민족이었다. 배움과 성장의 민족. 이 문장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던 구절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선입견 없이 제가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화 활동, 적극적 참여와 세대 통합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첫 문단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관점 변화에 대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처럼 뜨겁게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진짜 품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쉼과 여유도 좋지만 끊임없는 성장과 배움,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 역시 노년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문득 제 부모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지만 간단한 취미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셨지만 바쁜 직장 생활에 밀려 그 꿈을 접으셨죠. 이제 두 분 모두 은퇴하셨지만 그 꿈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혹시 우리 프랑스 사회가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생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꾸만 고민스러웠죠.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활기찬 노인 문화의 모습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노년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죠.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노인 문화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구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74세의 김재용 씨가 말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내가 나인 걸 더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이곳 한국에, 다른 한쪽은 프랑스에서 시작할 새로운 여정에 가 있었죠. 택시기사님은 조용히 운전에 집중하고 계셨고 저는 그 사이 제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실버라는 이름 아래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출국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재용 씨, 실버 코딩 교실의 수강생들, 세대 간 토론회의 참가자들. 그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관점을 바꿔준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만난 것은 제게 큰 영감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당신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며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은 제게 늙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였죠. 며칠 후 파리 프랑스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저는 노인을 위한 배움과 도전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늙는다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인도 하나의 민족이었다. 배움과 성장의 민족.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죠. 당장 프랑스가 한국처럼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발표를 시작으로 조금씩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고마움을 이제 저희 사회에서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프랑스가 노인에 대한 사회 복지가 변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한국 덕이라는 것을 꼭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을 하나둘 쓰고 기록하며 공유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조국의 모습을 또 기록하고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저 이런 변화의 기회를 쥐어준 한국에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 만족도 91.7%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나라, 전 세계 치안 순위 3위, 1인당 GDP 3만 3천 달러를 돌파한 나라, 해외 관광객 94%가 재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나라, 지하철 범죄 발생률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길거리 치안 만족도 95.8%를 기록한 나라, 인구의 93.2%가 영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들인데요. 여기 세계 최정상에 있다는 미국인들이 주변의 만류와 불안을 안고 한국을 찾았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저력에 경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인에게 무슨 일들이 있던 것인지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인 여성 비올리아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했고 하라면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차면서 이런 제 자신에게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내며 큰 꿈도 미래도 없이 지내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본인들의 꿈을 위해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저만 유독 낙동강 오리알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저 행복하고 재밌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은 만나서 앞으로의 미래와 방향성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단순히 얘기하는 건데 전 그 속에서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제 자신이 못나 보이는 듯한 모습이 싫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고 있는 제 자신도 싫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편으로 제게 계속된 질문은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그들의 사소한 질문에도 저는 예민해져 갔고 못난 사람처럼 더욱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비올리아는 여전히 버거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그저 제 안부가 궁금해서 물었을 단순한 질문에도 저는 날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왜? 여전히 버거집에서 일하면 안 돼? 이런 제 태도에 당황한 친구는 말했죠. 비올리아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 나는 잘 지냈는지 소식이 궁금해서 그랬어. 다시 한번 미안해. 저는 이런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로통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명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간호사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한 친구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건설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만 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집에서 OTT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했어요.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하다못해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퉁명스러울 것이 아니라 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온 저는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리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저는 잠시의 고민을 뒤로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금 출근 시간이 되면 저는 버거집에 가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고 퇴근 시간에 집에 와서 뒹굴거림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이 함께 한국으로 여행 가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저 역시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그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큰돈을 턱턱 내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서 다른 핑계로 둘러댔어요. 나는 일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아. 너희끼리 다녀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지만 이미 자격지심에 꼬인 저는 그런 아쉬움까지도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괜히 돌려서 자랑하는 건 아닌지 못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못난 생각들만 하니 친구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들도 전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저 홀로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저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는 제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꽁꽁 숨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못난 행동인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은 한국 여행을 나섰고 실시간으로 SNS에 보이는 영상과 사진들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직업이 있었더라면 저곳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진심으로 아쉬웠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다녀온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 보안도 철저했고 거리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놀라웠어. 친구들이 자꾸만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도 참 궁금했어요. 심지어 한 친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 다음 달쯤 한국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오려고 준비 중이야. 그때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진짜 한국이 맞는 것 같아.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오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작 3일 가는 것도 무리인데 한 달 살기라니 참 부러웠죠. 역시 제가 방황하는 동안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은 이제야 본인들의 노력에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후회할 시간에 더 노력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질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아시아 변두리에 있는 한국인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난리니?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미국만 하겠니? 너희들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죄 없는 한국을 비아냥대며 저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면서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혹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꼭 가야겠다. 다짐을 바로 이때 속으로 했습니다. 무료하고 나태하게 살던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지 않고 했고 밤낮 없이 일만 했어요. 무려 1년간 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고 돈만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제 목표는 여행이 아니라 한 달 살기를 하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또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 달을 살고 오면 제 나태한 생각과 행동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부러움에 예민하게 굴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버텼어요. 사실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친구들이 함께 브런치를 먹거나 여행을 가면 그곳에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 늘 예민하게 굴고 심통을 부렸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고 그럼에도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깔끔하게 관계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예전에야 좋은 친구 사이였지 수준이 너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말이죠. 친구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저 홀로 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저는 나라를 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아무 죄도 없던 한국을 그렇게 욕했으니 말입니다. 내심 한국을 싫어하던 건 아닌데 친구들에게 뱉은 말이 있어서 한국에 가겠다 말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옆 나라인 일본은 또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나는 일본 다시는 안 갈 거야. 숙소도 정말 좁은데 돈은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 거기다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고 차가웠어. 이 말을 듣고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은 꽤 개인주의가 심한 듯 보였어요. 그에 비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호평이 가득했고 저는 한국으로 한 달 살기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 한국에서 살아볼 거고 그러기 위해 1년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모님은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비올리아 한국을 가겠다니 너 제정신이니? 거긴 휴전국이야.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갈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이 맞니? 정말? 며칠 여행도 아니고 한 달을 산다고? 저도 한국이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 70년간 휴전 중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약간의 공포는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갔을 때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저는 현재 한국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득시켰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실만 했어요. 정확히 직업도 없고 늘 하루살이처럼 살던 자식이 기껏 한다는 말이 위험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는 말이니 말이죠. 제 자식이었어도 속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타국에서 홀로 고생도 좀 해보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는 눈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미움과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제 속안을 긍정으로 다시금 칠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 자신이 못난 모습을 가장 잘 알아서 그런지 가장 간절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저는 변하고 싶었어요. 다만 이 변하는 과정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말이죠. 그래서 전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신뢰가 없는 부모님이라 선뜻 허락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설득했어요.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이야. 휴전 중인 것은 맞지만 내가 지내는 한 달간 전쟁이 날 일은 결코 없어. 그러니 내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그간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 그런데 이제 나도 그런 부러움이나 질투 같은 감정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꼭 경험해보고 싶어. 힘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집이 아니면 그 어디라도 위험한 순간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 전부 내가 경험하고 극복해봐야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못 믿겠지만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드리고를 반복했고 제 속내를 털어놨어요.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한국으로 가려 하는지를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올리아 대충 예상은 했다. 예전과 다르게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안 좋고 늘 화만 내는 너를 보면서 속안에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 하는 거라면 그래 다녀와. 대신 연락은 꼭 매일 했으면 좋겠다. 사소한 연락이라도 좋으니 말이야. 그리고 한 달 살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극복해보자. 정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한국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구하고 나니 찝찝함도 없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살기를 하러 간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되고 기뻤어요. 최근 들어 이렇게까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한국으로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려 1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영상을 통해 많이도 접해봐서 시설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눈으로 본 인천공항은 참 질서정연했어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통제에 따라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화장실도 무료로 개방해둬 이용하기가 수월했어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적힌 안내 표지판들과 책자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홀로 숙소까지 찾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달을 살다 갈 것이라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오피스텔형 숙소를 잡았어요. 이곳은 취사가 가능하여 간단한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쥐고 왔지만 한 달 내내 세 끼를 다 사 먹으려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가끔은 해 먹으려 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숙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전에 숙소를 쓰던 한국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는 듯 보였고 서로 눈이 딱 마주쳐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해요. 그러자 한국 남성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체크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실 텐데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보니 체크인 시간이 따로 있기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떠버린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도착하자마자 정신도 없는데 3시간을 어디서 기다릴까 싶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죠. 사실 이때 조금 절망을 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예약하면서 미리 체크인 시간 알아봤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다니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이렇게 사소한 실수에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감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인데 결국 저는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이곳에서 울고 있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이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는데 한국인 남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전화를 하며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한국인 남성이 도와줬습니다. 저기 이분이 지금 체크인을 하려는데 3시간 정도 일찍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시고 짐도 많으셔서 조금 일찍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할까요? 라고 대신 소통을 해줬고 청소를 서둘러 하고 체크인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감사함에 수차례 인사를 했는데 한국인 남성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한국인 남성의 제안에 저는 거부감이 없었고 저희는 스타벅스에 앉아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왔는지도 말을 해줬고 한국인 남성도 본인에 대해서 한참을 말을 해줬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한식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낸 2시간 끝에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했어요. 한국인 남성은 제 숙소 바로 옆쪽으로 옮겨서 지내는 거라 서로 함께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한 달 치짐을 싸들고 와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고 오랜 비행으로 지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인 남성에게 연락을 받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국인 남성의 가이드대로 따라다니니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을 가도 직원분들이 참 친절했고 심지어 한국인데 영어로 소통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못하지만 어딜 가도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카페에서 자리를 맡을 때였습니다. 웨이팅이 긴 카페를 가보니 자리부터 맡으라고 하기에 저는 물어봤어요. 한 명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맡아둬야 하는 거지?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짐 다 놓고 가면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어떻게 귀중한 가방과 하다못해 지갑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갈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태껏 제게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 짐을 노리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으니 그는 제게 그랬어요. 내 말을 못 믿는 것 같은데 한국은 원래 다 이렇게 둬.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 한번 내 짐을 둘 테니까 볼래? 그리고 한국인 남성은 본인의 가방과 지갑 그리고 비싼 시계까지 테이블에 올려뒀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 누구도 저희 테이블에 올려진 이 값비싼 물건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면 진작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보안과 시민의식에 저는 경의를 표했어요. 이후부터는 어딜 가든 마음 놓고 편하게 자리에 짐을 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제 짐을 그대로 자리에 두고 다녀왔고 잠시 포토존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짐을 두고 다니니 너무 편했어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중 거의 매일을 한국인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매일 같이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게 큰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날은 한국인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저 홀로 시간을 보냈던 날인데 검색을 통해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챙겨온 노트북으로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날부터 그 순간까지 매일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한참 글을 적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본인도 미국인인데 여행 중이냐며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미국인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네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영어도 잘해요. 어딜 가도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외국인에게 적대시하지 않고 친절한 게 참 좋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성과 갔던 곳 중 미역국을 참 잘하던 집이 있어서 그곳에 데려갔어요. 저희 두 사람은 또다시 한식의 맛에 빠져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할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손에 핸드폰만 쥐어져 있다는 것을 바로 이때 알게 되었어요.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도 않는 제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리 없다며 소매치기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 분명해. 결국 한국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였어. 외국인이라고 날타기 삼은 게 분명해. 제 말에 일행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야. 한국에서 소매치기라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들었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범죄 대상이 되었나 봐.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제가 너무 절망한 것이 잃어버린 가방 안에는 여권과 비상금이 모두 들어있었고 노트북까지 잃어버렸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좋게 봤었는데 제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이 모든 짐을 훔쳐간 것에 충격이 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뭔지도 몰라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한국인 남성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저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고 말했어요. 여권에 비상금까지 들어있는 내 가방이랑 노트북을 모두 소매치기 당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날 도와줄래? 안도감인지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한국인 남성은 제게 말했어요. 거기가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끝내고 함께 있던 미국인은 본인은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역시 미국인은 본인 일이 아니니 바로 발 빼는 모습이었고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 제 눈앞에 한국인 남성이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가자. 경찰서로 가서 우선 신고부터 하고 오늘 들렸던 곳들에 연락해서 분실물 있는지 하나씩 같이 해보자. 걱정 마. 한국은 소매치기 없어.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고 문득 혹시 내가 어디에 흘리고 온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까지 들어있으니 꼭 찾아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어요.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알아서 다 해주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고 미묘했던 그 감정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비올리아 씨 가방과 노트북이 분실물로 들어왔으니 얼른 찾아가세요. 이건 한국인 남성이 먼저 경찰서에 혹시 분실물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준 덕에 받을 수 있던 연락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로 가보니 여권부터 비상금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있었어요. 카페에서 외국인이 소지품을 모두 놓고 갔다고 연락을 줬더라고요. 연락처 찾으려고 가방을 봤는데 연락처는 없고 여권까지 있으니 얼른 찾아줘야 할 것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경찰분들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직원분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에 놓고 왔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소매치기라며 한국인들을 잠시나마 욕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이것은 오직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었고 오히려 제가 실수를 한 것인데 주인을 꼭 찾아주라며 경찰서에 맡겨준 것에도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인 남성이 없었다면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아마 절망에 빠져 좌절했을 겁니다. 이 모든 시끄러운 사건을 해결하고 함께 칵테일 한 잔을 할 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제 고백을 듣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이날부터 저희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고작 일주일 남은 시간 뒤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는 이곳 한국에 있어야 했죠. 그렇지만 하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 특성상 미국으로 자주 출장을 오는 편이라 아예 못 만나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저희 두 사람은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곧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렸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제가 뭘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한국 한 달 살기를 해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품고 여행을 온 것도 알고 있기에 그는 제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번에 중국인에게 번역해주는 걸 보니 그쪽으로 가봐도 나쁘지 않겠던데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에게 언어를 대신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비올리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 중 하나였어요. 간혹 SNS나 친구들이 언어를 물을 때 번역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역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멋진 직업이었죠.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여 또다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장거리 연애이기에 언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기약 없는 약속을 했죠. 저는 훌륭한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 멋진 여자친구로 거듭나고 싶어 미국에 오자마자 번역 일을 하기 위해 공부도 하며 노력을 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걱정했으나
오자마자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한국에 다녀오길 잘했다며 긍정적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노력한 끝에 대단한 번역사는 아니지만 온라인 번역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와는 매일 저녁 화상 채팅을 통해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표했고 성공의 길로 한 발씩 내딛는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줬습니다. 어느덧 번역 강사로 일한 지 1년이 다가올 쯤 그가 미국으로 출장을 왔어요. 무려 11개월 만에 보는 저희는 반가움에 눈물을 훔쳤고 일주일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일이 있었기에 한국에서처럼 온종일 붙어있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3일 전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일 비올리아의 부모님을 뵙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 그리고 비올리아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프러포즈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아마 한국인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인 남성들만이 가진 그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그의 말에 예스를 외치고 저희 부모님께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줘.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많이 놀라지는 않으셨고 쉽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결혼 허락을 받은 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의 직업으로 한국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 터를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시댁까지 모두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미국과 한국에서 2번의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 따라 한국에 온 저는 이곳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번역일 뿐 아니라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번역 일만 할 수 있겠거니 했으나 남편은 영어 강사로서도 충분히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힘을 줬습니다. 물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과외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인이다 보니 저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제 스펙도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살 수 있게 되었죠. 이 선택도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려 노력하지만 아직도 제 스스로 무언가를 떠올리고 목표로 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이런 제 생각을 듣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게 왜 없어? 나랑 결혼한 거 이건 당신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내린 제일 잘한 일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다시 힘이 났어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제 자존감을 올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사람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었던 시절이 있지만 영어 강사로 일을 하며 부업으로 번역 일까지 하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돈을 벌기 시작하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흥미로워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참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느꼈거든요. 한국의 인프라, 한국의 시설들, 한국인들의 친절함, 한국의 첨단화된 생활 시스템들이 정말 놀랍고 경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또 한국인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타국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직업 덕분에 미국을 꽤 자주 나가서 그럴 때마다 저도 일정을 맞춰 함께 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꽤 자주 뵙기에 서운해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가끔은 제게 한국으로 시집 갔는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라는 장난 섞인 농담도 하세요. 전 지금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한국 남자 만나기 등이 유행처럼 번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친구들에게 질투의 대상이에요. 다들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만약 숙소에서 체크인을 할 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 못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미국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세요. 굉장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한 달 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니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좋은 분 만나 결혼까지 하시고 참 사람 인연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봐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